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며 본격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확장 재정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 우려가 맞서며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방정보본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하면 단기간 내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운영위 국감에선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밝힌 국민의힘을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회전. 새 예산안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놓고 여야가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험로를 통과할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확장 재정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은 회복과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량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이 보셨을 때 잘 쓰는 재정, 낭비가 없는 재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행적, 중복적 저성과 사업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 확대가 잠재 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관리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만 중장기 재정 수요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단기적인 경기 대응의 규모는 합리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고. 건전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은 8.7% 증가한 규모인데 이는 물가 상승률 2%를 넘는 것으로 과도한 재정 팽창은 국가 신용도와 물가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예산 정액 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물가 상승률 2% 이내의 재정 운용 원칙을 확립하고 외환 보유액을 확충해 국제 금융 불안에 대비해야 합니다. 내용도 재정의 마중물 역할보다는 보건과 복지, 고용 등 재정 효과가 떨어지는 분야에서의 지출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행정 및 지방 행정의 증가가 전체 예산 증가의 19%를 장악함으로써 경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산 증액에 지금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야도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해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예결위는 내일은 정부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 국정원에 이어서 오늘은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는데요. 국방정보본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에서는 북한의 군사 동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핵무력 보유를 헌법에 명문화한 이후 다수의 핵탄두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이 결심을 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북한이 각종 미사일과 군사 정찰 위성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체 추진 크루즈 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SRBM 600mm 방사포를 곧 작전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군사 분계선 MDL 일대에서 철책과 방벽을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DMZ 내에 불모지를 구축하고 철책을 3중으로 구축하는 작업 등을 통해 남과 북을 물리적으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개성공단 역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의 영향력 하에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가 철거되는 작업이 2024년 12월 18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으며 다만 개성공단 공장의 경우에는 일부 북한이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는 작업도 추진 중인데 정찰과 공격, 자폭용 무인기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대통령실 국감을 앞두고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오다힌 기자입니다.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국정감사 시작부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실장이 꼭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나친 집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 나오자마자 민주당 의원님들이 일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성역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스토커처럼 김현지 실장에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선 의혹 운운하는 거 불순한 물타기입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 오후 한때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인지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님. 예.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입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민주당은 또 지난달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돼 있는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결정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중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직권조사 중인 인권위가 신속하게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술 강요나 협박 이런 가혹행위가 민중기 특검 수사 중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법 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또 새벽 배송 폐지 주장에 대해 질의했고 안 위원장은 근로자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에 이어 여야 지도부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백서를 발간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의 의미를 빛의 혁명으로 국민이 되찾은 진짜 대한민국으로 규정했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실용주의를 통한 정치 양극화 극복을 비롯해 다양한 연령과 집단 그리고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을 꼽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산과 국민 주권 정부를 완성하는 데 백서가 좋은 지침서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말한 걸 두곤 어처구니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입니다. 공당의 대표가 했다고 믿을 수 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입니다. 이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감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을 취소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철회를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소 취소, 배입제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상 과제입니다. 그러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고 그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재판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현장 행보에 나선 국민의힘은 대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충청 지역이 과학과 행정, 바이오, 교통의 중심이라며 충청의 도약을 위해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또 재가동이 쟁점인 세종보를 찾은 뒤 충남 당진에서 철강산업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이슈픽 서한한 개공 기자와 함께 오늘 진행된 국회 운영의 국정감사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 운영이 시작부터 고성이 터져 나왔는데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증인 선서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퇴장 조치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이 인권위원회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감 증인 선서 절차 때부터 이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같은 주장을 했었는데 당연히 이 여야 의원들 모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이 김 상임위원은 이 미결수 인권 보장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구치소에 대해서 이 방문 조사를 의결을 했었죠. 결국 이 김병기 국회 운영위 위원장으로부터 경고와 함께 증인 선서를 다시 하라는 제안을 재차 받았지만 이 끝까지 형사소송법상의 선서를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려서 결국 퇴장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국감은 이후에 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증인 선서를 진행하면서 속개가 됐는데 여당 의원들은 인권위의 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이 성차별 또 성소수자 혐오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이어갔는데요. 지난 2월에 인권위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공고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킨 점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도중에 숨진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인권조사 등을 거론하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 여야가 부딪혔던 부분은 그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였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국민의힘 인권위 등을 상대로 특검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당연히 인권위에서 직권 조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촉구를 하면서 신속하게 결론을 확인해 위법 사항이 있으면 이 특검을 검찰에 고발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늘 국감, 내일 열리게 될 이 대통령 비서실 국감을 앞둔 이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최수진 의원 대신에 운영에 보임된 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오늘 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다 멈춰 있는데 이 김현지 실장에 대한 국감도 멈춰야 하느냐며 내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백승하 민주당 의원, 이 국민의힘이 스토커처럼 김 실장에게 집착한다면서 김 실장이 노상원처럼 이 수첩에 적어 계엄에 가담하기를 했나 아니면 최순실처럼 국정농단을 했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거듭 그 다른 입장을 강조를 했었던 개혁신당이지만 최근에는 국민의힘과 이 연대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개혁신당이 최근에 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지원 사격을 하는 듯한 느낌의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벌써부터 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 보수 야당의 연대론이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이 11.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철회 또는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앞서 이준석 대표 역시 이 민주당에서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아파트 4채를 다 여러 주택 갖고 있다라는 비판을 한 점에 대해서 마이바흐를 타고 벤틀리를 타는 사람들이 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에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다라고 지원 사격을 하기도 했었죠. 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도 이 표결을 불참한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이 삼권 분립이 붕괴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준석 대표가 친정인 국민의힘에 대해서 일단 이 지원 사격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들을 해놓고 있자 정치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범야권의 지선 연대 가능성으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정작 이 연대 가능성에서 물으면 거듭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연대 필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보수 야권의 위기의식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준석 대표가 이처럼 국민의힘을 지원 사격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다 보니까 연대 가능성을 언론에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대표는 지난 3일 이 같은 질문에 지방선거의 기본적인 전략은 독자 자강 노선이라며 그냥 수사가 아니라 즉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것에 맞춰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면 누구하고도 연대할 수 있다라는 이 절박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에 이 한 종편 방송에 출연했을 때 이 장동혁 대표에게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개혁신당과 어떤 형태로든 동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 강경파인 장동혁 지도부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최근에 면회하는 등의 행보로 이 중도 확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꾸로 이준석 대표가 경계하고 있는 이 아스팔트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주요 프레임들은 이준석 대표를 포함 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연대까지 당장 연결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개혁신당 소수 정당이죠. 조직력과 자금력의 한계는 뚜렷하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경기도지사의 후보군으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양당 모두 연대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0축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8.2% 증액된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 양국 간 조율할 사안이 많아서 내년 예산에 담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공식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고 미국 내 의견 조율이 필요해 공동 성명 발표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하천이 바다나 호수 등 다른 수역으로 흘러들어가는 시점인 하구의 생태 복원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수현 의원은 수생태계의 생명줄이자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 기반인 하구의 국가 차원의 체계적 복원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하구 관련 정책은 답보 상태라며 생태계 회복과 재해 방지, 그리고 어업 활동 등을 위한 5년 단위 하구 복원 계획을 세우고 처벌 규정도 확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새벽 배송 폐지와 관련해 소비자와 택배 기사들의 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대변인은 새벽 배송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2천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이미 형성된 산업 생태계이고 특히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비도시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하루아침에 없애겠다는 것은 국민 편의를 외면하고 새벽 배송으로 임금을 버는 택배기사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등 성급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주에서 열린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 즉 빅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국가 발전의 핵심 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빅스포가 새로운 에너지 질서를 만들어가는 협력의 장이라며 전력산업 혁신에 국회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국회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성 보장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모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수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11월 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공소 취소입니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이 백지화되면서 여당에선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임죄 기소를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합니다. 사실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더라도 만약에 그 공소 제기 자체가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공소 취소하는 것은 또 법 절차에 따른 조치거든요. 재판 중지법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이 재개되지만 공소 취소는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은 제외하더라도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과 대북송금, 경기도 법화 유용 재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진행된 만큼 재판 자체가 취소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공소가 취소될 경우 이 대통령은 퇴임 뒤에도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에선 강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재판 중지법을 한 해 만에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척하더니 결국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재판 받고 있는 사건을 아예 지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소 취소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연속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취소를 하자, 배임죄를 없애자, 별소리 다 하지 않습니까? 퇴임 후에 재판받으면 교도소 갈 것 같으니까. 재판 중지법을 포기한 민주당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지속하고 있다며 꼬집은 건데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소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또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전시작전권 전환 속도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죠. 그럼 혹시 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피트 헤그세스 미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는데요. 시정연설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한 데 이어서 해당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헤그세스 전정부 장관도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이미 2006년도부터 수십 년 동안 추진해왔고요. 그 어느 정도 완료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국방 안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을 이제 마무리를 지을 결심이 섰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전작권 전환은 최초 작전 운용 능력부터 완전 임무 수행 능력까지 모두 3단계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2단계 검증을 내년 중에 마무리하겠다는데 양국이 공감한 겁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자주국방론과 전작권 시기를 이 대통령이 임기 내로 못 박을 것을 두고 우려를 전했는데요. 꼭 5년 내에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접근하는 것은 상당한 우려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안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역량 등 조건을 이제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감시자산이나 통신 감시자산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방위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신중하고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속도에 공감대를 보인 만큼 우리도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죠. 한미 동맹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군사적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방안들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 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신현영 전 의원께서 홍익표 전 의원을 대신해서 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또 섭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국회 방송 제가 좋아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오늘 열띤 토론 또 기대를 하겠고요. 막바지에 접어든 국감의 남은 최대 쟁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문제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전 출석이냐 또 종일 출석이냐로 맞섰던 여야가 오늘 운영위에서 또다시 이제 충돌을 했는데 내일 대통령실 국감과 또 앞으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 공방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좀 귀결이 돼야 당위성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신현영 전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뭐 내일 지금 대통령실 운영이 상임위가 열리는데 결국에는 어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시정 연설을 참여하지 않고 피켓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갈등과 반목의 연장선이 내일까지도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아마 운영이 열리면은요, 김현지 실장이 왜 안 나왔냐, 뭐 나오라고 했는데 협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는 나가려고 했었다, 뭐 다양한 그런 의원들의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국민들은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현지 실장도 사실 대통령께서 나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만큼 네. 언젠가는 나가야 된다라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타깝게도 이번에 협상이 안 돼서 적절한 시기에 나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나오냐 안 나오냐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잡음을 내는 것 자체가 여야 모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실장의 출석 여부 이게 정치권의 화두로 좀 계속해서 떠오르는 이 상황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자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관 증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예. 그냥 의원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별 신경을 안 썼죠. 처음에 한 달 반, 두 달 전에 그 증인 협상할 때. 예. 근데 민주당이 그걸 빼는 바람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왜 빼지? 뭐 이런저런 그 김현지 실장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옛날부터 이런저런 그 이야기는 많이 있었지만은 네. 우리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빼는 걸 보고서 그리고 대법원장은 거꾸로 불러내 가지고 뭐 90분이나 붙잡아 두고 거의 뭐 문초를 하다시피 그렇게 하면서 그 총무비서관 지금은 이제 부속실장이 됐지만은 그 얘기는 절대 안 된다고 이게 철통 방어를 하니까 네. 국민의힘도 언론도 국민들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대법원장보다 더 높은 사람인가 높진 않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라고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김현지 실장을 둘러싸고 그 최근에 또는 과거에 또는 뭐 지사 때 성남시장 때까지 그런 의혹들이 막 터져 나오니까 처음에 우리는 뭐 민주당이 좀 그러면은 오전만이라도 좀 나오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본물처럼 의혹이 나오니까 이제는 뭐 오전 가지고는 안 되고 오전 하루 종일 해도 이거는 뭐 모자라겠다는 생각이 돼 버려 가지고. 네. 근데 민주당은 철통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민주당 현재 오전 출석은 가능하다는 입장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겠다는 게 아니었고요. 실제로 민주당이 자초했다고 하지만 이걸 부풀리게 하면서 발목 잡게 한 거는 국민의힘이다. 실제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남편의 의혹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인 공방을 했기 때문에 아니 정말 대통령실의 정책적인 문제로 아니면 여러 가지 역할의 기능적인 문제로 지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김현지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의 예전의 과거의 그런 부분들을 들추어내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제 장동혁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뭐라도 이재명 정부의 꼬투리를 잡아야 되겠는데 사실은 지금 미국 관세 협상이나 에이펙이나 잘했단 말이죠. 꼬투리 잡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현지 실장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발목 잡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만 해도 언론의 사설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치의 흑역사가 반복되는 거는 개탄스럽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그런 사설들이 꽤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 국면이고 시정연설도 예산을 위해서 대통령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예산을 어떻게 국민들 위해서 제대로 분배를 하고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야당의 절약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 없이 지금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좀 또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길지 않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으로 우리가 또 동의했을 때 한 두 달 전에는 그냥 김현지 그 당시 총무비서관이 이런 많은 의혹이 이렇게 제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내용보다도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그럼 내일 오전에 일단 참석을 했는데 추후에 기회 되면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닌 거죠. 종일 출석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10시에 회의를 열잖아요. 근데 통상 이제 그 국감 때 보면은 한 1시간 정도, 최소 1시간 뭐 의사 진행 발언하고 그 업무 보고하고 나면 1시간 이상 지나가 버리고 곧 점심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질문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우리가 요청했을 때는 총무비서관이 지금까지 한 번도 불출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라는 데 이제 의미를 두었던 거고 그 뒤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불러놓고서 그런 데 대해서 묻고 답을 얻고 그다음 규명하고 하지 않고 그냥 보내버리면은 안 불러보는 것보다도 못한 거죠. 네, 아무튼 내일은 여야 간의 합의가 현재까지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출석이 불출석으로 이어질 것 같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추이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면 여당은 에이펙과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분명히 선을 그은 셈인데요. 이번에 관세협상이 조약이 아니라 MOU 체결이냐 아니면 내용을 또 공개를 하고 더불어서 국회 비준이 필수한 사안이냐 두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부터 들어볼게요. 대통령 비준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를 하는 형식이어야 되는지 아닌지는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국회가 이 합의에 대해서 보고받고 동의 여부를 밝히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는 MOU만으로 그냥 그 효력을 발생시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MOU만 가지고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MOU 내용을 행정명령으로 그걸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관보에 게시를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똑같은 상대국인 우리는 그런 국내 절차 없이 정부 자체도 MOU는 그냥 양해 그 쌍방간의 양해 각서일 뿐이고 이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 뭐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 거지만 대통령 비준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게 헌법의 이제 조약에 대한 규정인데 이건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비준으로만 끝나고 그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부는 현실적으로는 MOU 자체로서 이미 효과 종결 그걸로 효력을 발휘하는 걸로 밀고 나가고 있거든요. 말은 그냥 양국 간의 그냥 합의 상일 그냥 양해 상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걸로 이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3,500억 달러 그 투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3,500억 달러 투자 그거는 관세 협상의 일종의 부속이에요. 부속 합의인 거예요. 관세 협상이 이제 메인 합의인 거죠. 근데 부속 합의는 그 민주당이나 정부 자체도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법적인 근거 이렇게 법을 안 만들면은 그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상위에 있는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그 국회 동의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도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은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반드시 이 대통령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 헌법에 정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 꼭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든지 간에 헌법에 규정한 국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는 맞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하고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또 토론하고 합의해가지고 그거를 내용을 뭐 그대로 하든 아니면은 수정을 하든 그 양해 또는 합의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네. 그게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 저 절차도 맞고 그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여기에 부여하는 무게만큼 또 대미특별법하고의 이 상하관계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조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에 짐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수다. 실제로 지금 사실 협상이 진행되고 나서 MOU를 체결하면 후속 입법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200억 달러씩 10년, 뭐 최대치 200억 달러라고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는 예산을 심의할 기능도 갖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이 이번에 MOU에 대한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다 그래도 결국에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계속해서 약속을 이행해 가야 되는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럼 MOU를 국회에 비준 동의까지 올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민이 있었던 것이고 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는 헌법 60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했을 때 MOU가 조약이냐 아니냐 했을 때 조약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그렇게 정책실장이 설명을 했죠. 또한 예전에 우리가 한미 FTA 할 때 국회 비준 받는데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제는 전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이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발목 잡으면서 뭔가 비준을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카드로서 활용이 될 악용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또한 이번에 보면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왜 관세 협상 안 되냐 25% 하느라고 얼마나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줄 아느냐 빨리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OU를 맺는 순간부터 빨리 25% 관세에서 15%로 기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면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가 되면서 결론을 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의 예산 전쟁도 오늘 예산안 공청회로 막을 올렸습니다. 여당은 법정 시한 처리를 이제 강조를 했고 국민의힘은 24조 원 가량의 국민 그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과 또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맞불을 놓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제 대통령의 시정 연설 때 야당의 의원들은 이제 불참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정국 또한 순탄하게 이제 지나갈 분위기가 이제 아닌 것 같은데 올해는 그 예산 좀 어떻게 흘러가게 것 같습니까? 이게 그 법정 시한을 지킨 경우가 뭐 최근에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민주당은 이 법정 시한 내 처리, 네. 그리고 원안 처리를 지금 이제 방침으로 네, 원안 처리. 예, 네. 정부 원안대로 처리 방침을 밝혔는데 법정 시한 처리 그거는 뭐 당연히 그 법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원안 처리를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저분들이 국회의원이 맞나 싶은 그런 의문이 들 정도인데 원안 처리라는 거는 국회 의결 심사 기능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그 예산권을 헌법상 국회가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그냥 편성권을 있을 뿐이고 네. 예산권 자체는 국회에 있는데 국회가 예산을 그냥 국회 정부에서 편성한 대로 그냥 고무도장 찍어주듯이 찍어주고 통과시키겠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싶은데 여야가 예산 협의를 하다가 합의가 안 되면은 그를 민주당이 그 압박하도록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냥 시한이 지나면 원안이 일단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네. 뭐 그러다가 또 뭐 막판에 또 좀 조율해가지고 끝낼 가능성이 제일 현실적으로 높아 보이는데.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그 물가 압박, 네.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정부 때는 해마다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올려가지고 지금 시중에 풀린 돈이 압박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랐고 네. 15개월 이번 달 같은 경우 10여 개월 만에 최고로 오르고 특히 월세 압박이 근 9년 사이에 최고로 지금 올랐거든요. 네. 뭐 잘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서민들은 지금 생필품도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나 여당이 그걸 알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54조 7천억이나 늘렸는데 이것도 기록이에요. 네. 문재인 정부 때 계속 기록을 쌓은 것보다도 더 높은 그 확대한 예산 기록을 세웠는데 그게 서민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월급이 깎이고 그다음에 지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모는 건데 그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 보여서 그걸 이번에 예산심의 때 우리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제 다룰 것이고 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인데 선거용으로 편성을 했다든지 선심용으로 편성을 했다든지 이런 걸 대폭 줄여가지고 물가 압박을 좀 줄이는 그런 쪽으로 좀 역점을 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물가와 전월세가 이제 올랐고 이런 그 상황에서 긴축 재정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반대로 이제 여당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이제 돈을 풀고 확장 재정이 이제 기조인 것인데 예,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은 이제 예산 심의를 위한 국회의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제대로 일을 하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안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민생의 소비 활성화를 할 것이냐에 대한 방식에 좀 이견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제 골목 상권 확대 그리고 민생 소비의 활성화,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취약계층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는 것을 어떻게 재정으로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의 당연히 예산결산위원회의 토론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국회에서는 심의할 수 있고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국민의힘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주는 거는 대환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결산 그리고 뭐 예산 소위 그리고 소소위까지 가면서 치열하게 사실은 마지막까지 슈트 작업을 하면서 숫자를 맞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갈등이 돼갖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있긴 하지만 예산은 결국에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본인 예산을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예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사실 1년 전에 돌아가 보면 막 공방이 있다가 그런 원안으로 그냥 처리될 것 같으니까 막판에 또 타결되고 그러면서 뭐 12월 31일을 넘을 때도 있었고 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예산심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때 공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누가 합리적으로 정말 국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2월 2일이 이제 법정 이제 그 마감 시한인데 올해도 이제 한 달이 좀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좀 넘길 것 같고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예. 뭐 늘 그래 왔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재판 중지법을 중단했던 여당이 이번에는 대장동과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선거법 재판의 재개를 촉구했는데요.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임 중에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한 논란, 예, 다시 또 요즘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예, 신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굳이 이 타이밍에 정말 국민들이 하루하루가 경제나 생활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정치권의 공방은 별로 국민들한테 지지받기도 어렵고 우리 국회에 정말 어떻게 보면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양쪽에서 맞붙게 되면은 다른 정말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이슈들을 다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폭발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서도 재판 중지법 이제 거론하지 말아라. 어차피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이재명 대통령이 5년 동안에 국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목소리를 낼 것이냐. 결국에는 국가를 잘 운영하라는 그런 염원들이 많이 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중지된 재판을 다시 재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이슈보다는 정말 국민의 민생 이슈를 갖고 더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여기서 그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일침을 가했고 바로 민주당에서 이제 재판 중지법을 이제 처리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대통령 재판 재개가 계속해서 이야기 이제 그 화두로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예,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재판 중지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다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사실은 대통령이 제일 쉬운 말로 목숨 걸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데 다만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것이 가만 보면은 이게 뭐 대통령이 생각해 주는 것 같이 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교묘하게 이게 디스하는 것 아닌가, 지능적으로 디스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재판을 중단시켜 놓고 그 사이에 무슨 뭐 대법관을 다 이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재판 소원을 도입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없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소 취소를 하게 만들든지 하여튼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다 이건 깨끗이 지우고 퇴임해야 된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전승래 대표보다 대통령 자신이 더 절실하게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하는 걸 보면은 그걸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더 시끄럽게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걸 부각시키지 않고 조용히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싶은데 정청래 대표는 막 떠들고 막 그냥 노이즈를 일으키면서 그럼 뭐 대통령실에서 보면은 정 대표가 하는 일이 뭐 대통령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대통령 피의자, 우리 대통령 뭐 피고 재판 받을 사람 이런 걸 떠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딱 그냥 일침을 준 거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그걸 지우는 게 정 대표보다도 대통령 본인의 가장 절실한 과제이고 그걸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는 법치고 무슨 상권 분립이고 의회주의고 이게 다 무너진다는 거죠. 대통령 한 사람 이 법을 죄를 지우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 야당에서는 좌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재판 받고 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게 이제 정의고 그런 그걸 지우기 위해서 나라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야당 입장이고 그건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걸 제일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이 빨리 재판해가지고 결론 내는 것이 제일 간단한 거다라고 해서 이제 재판 재개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이제 예산안 시정 연설이 이제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뭐 이런 이제 언급까지 한 거 보면 앞으로도 이제 이 이슈를 계속해서 이제 가져갈 것으로 그런 의도가 이제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또 다른 그 최대 리스크가 한 가지 있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이제 구속 여부가 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당 해산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국민의힘에 이제 또 다시 이제 반격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텐데 그렇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제 안보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대안적인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조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 영장은 기각될 걸로 봅니다. 일단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처리될 걸로 보고요. 체포동의안은 처리가 되고 구속영장은 그러니까 기각이 될 것이다. 네, 가결될 걸로 봅니다. 추경호 대표 자체가 나는 그냥 불체포 특권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체포돼 가지고 법관 앞에 서서 영장 판사한테 앞에 서서 영장 재판 받을 테니까 부결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내란 특검이 얽어매고 있는 이 논리 구조, 법적인 논리라는 게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에 자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 내란 특검에서는 추경호 대표가 그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란에 가담한 거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말이 맞으려면은 그냥 아예 본회의장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국회법 위반해서 처벌받을 거 각오하고 본회의장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민주당이 우원식 의장 주도하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 계엄 해제안을 표결하는 걸 몸으로 막았어야 됩니다. 추 대표를 앞장 세워가지고 의원들이 뛰어들어가지고 막았어야 됩니다. 그랬으면은 그 내란 특검의 말이 일정 부분 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걸 몸으로 제지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을 그 자체 의석으로 충분히 그 해제가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본회의장에 안 들어간 것뿐이에요. 안 들어간 걸로 이게 부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냥 일사천리로 가결됐잖아요.
그걸 안 들어간 게 가담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논리 비약이고, 두 번째는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그게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다. 이거 내란 특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이 사람들 도대체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늘 의원총회 열어본 장소가 예결위 회의장하고 국회 246호 회의실 두 개를 의총장으로 늘 이용해 왔어요. 그날 특별히 무슨 의도가 있어서 거기 한 게 아니고 그 확인만 하면 금방 확인되는 일인데 그걸 모르고 그날 예결위 회의장에 모여서 의총하려고 한 게 본회의장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 외에도 뭐 더 일일이 따지고 할 자체가 좀 황당할 정도인데, 영장 판사가 뭐 이게 다 무시하고 그냥 나는 그냥 민주당 봐주기 위해서 구속영장 발부해야 되겠다고 이상한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들여다보면은 그 내란 특검의 영장 조서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각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건 걱정을 안 하는데, 그와 동시에 아까 이제 앵커님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또 이거대로 하되 또 민생이나 정책 이런 부분에서는 또 수권 정당으로서 우리 할 도리를 또 다 하려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입장은 영장 기각에 대한 뭐 자신감 뭐 이런 발로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신 의원님. 숨을 수가 없죠. 민주당이 과반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고 싶어도 못 숨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추경호 의원도 그렇고 사실은 그냥 내려놓고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사실은 분노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추경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은 그날에 왜 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비상계엄이란 말도 안 되는 그런 반헌법적인 대통령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본청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들어가지도 않았느냐. 대놓고 막을 수는 없겠죠. 그랬다가는 그분은 이제 정치 인생은 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유롭다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속영장은요. 사실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사안의 중대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지만 만약에 기각이 되더라도 사실 박성재 법무장관, 한덕수 총리 그리고 추경호 의원, 그렇다고 무죄는 아니다. 국민들이 이건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속영장에 대한 판결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긴 한데요. 실제로 그날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사실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보좌진들의 핸드폰에서의 뭔가 일부의 단서가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데 언론에 드러난 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어디까지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신 것인데, 그 증거나 단서들이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에 대한 일정이 아직 잡혀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안도 역시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회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내 정치 사안에 대해서 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